15년 전에 죽었던 남편이 아들 장가가는 날 우리에게 왔다. 저는 62, 김예순이라고 합니다. 서울 강북 쪽 오래된 동네에서 작게 분식집을 하다가 무릎이 안 좋아져 가게를 정리하고 지금은 조용히 혼자 사는 어머니입니다. 남편은 15년 전 비 오는 날 새벽에 배달 일을 하다가 큰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는 손이 떨리고 온몸에 힘이 없이 그대로 쓰러져 그 뒤 기억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하루가 지나 어린 아들 민수가 장례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노인관, 빗소리, 그리고 어머님, 힘내세요라는 형식적인 말들 사이에서 저는 정확히 확인할 틈도 없이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외동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아들은 지금 33, 공장 다니며 야근도 많이 했지만 늘 엄마 조금만 참아 내가 효도할게라고 하던 아이였죠. 오늘은 그 아이의 결혼식 날입니다. 강북의 작은 웨딩홀, 요란하지는 않지만 정성스러운 장식들, 신부 쪽 가족들이 웃으며 사진 찍는 모습, 하객들 사이에 앉아 하객용 꽃 한 송이를 만지작거리며 저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 장가간다. 당신이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때였습니다. 리셉션홀 뒤쪽 눈에 익은 실루엣 하나가 보였습니다. 키, 어깨 라인, 걸음걸이, 검은 양복에 잔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 그리고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눈매. 제가 숨을 멈추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동안 그 남자는 조용히 이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사람을 보는 듯한 눈으로요. 15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제 남편과 똑같이 생긴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 15년 동안 굳어있던 시간이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자 사회자의 농담, 사람들의 박수, 신랑 신부 입장 음악이 흐르는데 제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옆에 앉은 며느리 쪽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그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부가 입장하는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앞으로 향했지만 저는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웨딩홀 뒤쪽 사람들 사이 기둥 옆에 서서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있는 그 남자. 입술이 달싹이는 걸 보니 아들의 이름을 따라 부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남편은 분명 그때. 하지만 제 가슴은 머리보다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들의 성혼 선언이 끝나고 양가 부모가 단상으로 올라가는 순간 저는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남자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을 보는 순간 알아버렸습니다. 여보, 입 밖으로 나올 뻔한 그 한마디를 저는 겨우 삼켰습니다. 식이 끝난 뒤 사진 촬영이 이어졌고 저는 기계적으로 웃으며 사진을 찍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뒤쪽 출입구 쪽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가는 그때 그 남자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조용히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순 씨. 그 목소리는 세월이 묻어났지만 분명 제가 수없이 꿈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멈춘 듯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덮어두었던 시간이 조용히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혼주 대기실로 자리를 옮긴 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오늘 좀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저는 애써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너 장가가는 게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뭐. 입술은 웃는 모양인데 가슴은 자꾸 조여왔습니다. 잠시 후 웨딩홀 직원이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밖에서 어떤 어르신이 잠깐만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나는 알 것 같았습니다.
누구인지. 복도 끝으로 나가자 사람들 발자국 소리가 잦아든 구석에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분명 제 남편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엔 설명하기 어려운 죄책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예순 씨,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그 한마디에 가슴속에 눌러 넣었던 말들이 한꺼번에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왜 우리 아들 결혼식에 온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그 남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많이 죄송합니다. 그 눈빛에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 같은 기운은 단 1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온 후회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왜 우리 가족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는 건지 알아야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아들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엄마, 며칠 동안 혼자 계시는 거 괜찮겠어요? 그래, 너나 잘 다녀와. 걱정 말고 신부한테 잘해. 아들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 식장에서 봤던 그 남자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 앞 골목을 돌자 놀라운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이 있는 30년 된 다세대 주택 맞은편 편의점 옆에 주차된 낡은 스타렉스 한 대. 그 앞에서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골목을 알고 있던 사람처럼 어색함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제가 차갑게 묻자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차 문이 열리더니 안에서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울며 초등학교 입학식을 하던 아들 사진, 분식집 앞에서 저와 아들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제 뒷모습 사진. 이게 뭐예요? 그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강원도 쪽에서 렌터카랑 화물 운전을 같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15년 전 강변도로에서 난 그 사고 기억하십니까?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남편이 퇴근길에 갑자기 비가 쏟아져 우산 대신 택시를 잡겠다고 했던 그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던 그 사고. 그 남자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마치 오래 묵혀둔 돌덩이를 이제야 꺼내놓으려는 사람처럼. 그날 사고가 난 차의 옆을 지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남편분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에 순간적으로 다리가 후들거렸다. 나는 가까운 가로등 기둥에 손을 짚고 버텼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남편분은 당신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즉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숨을 멈춘 채 그를 바라보았다. 당시 남편분은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계속 어떤 한 문장을 반복하셨습니다. 그 남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두 눈을 뜨며 말했다. 제발 아내랑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왜 그런 말을 남겼을까? 왜 우리에게 돌아오려 하지 않았을까? 그는 계속 말했다. 사고 충격으로 남편분의 얼굴이 크게 다쳤고 의식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계속 자기는 이미 죽은 몸이라고 그대로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눈물이 차올라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 남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다시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그게 맞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남편분의 몸이 갑자기 축 늘어지면서 더 이상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저는 그때 너무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가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사고 현장에 다른 차가 한 대 더 있었던 겁니다. 뺑소니였습니다. 나는 순간 숨이 턱 막혀왔다. 뺑소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분의 상태가 나쁜 이유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사고는 비밀리에 처리되었고 남편분은 이름 모를 봉사단체 쪽에서 익명 환자로 데려갔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그럼 그때 당신은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남자는 무너지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날 저는 남편분의 마지막 말을 들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제발 아내와 아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말. 그게 저를 15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떨며 가슴을 짚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을 어겼다면 당신과 아들을 더 아프게 만들까봐 그저 스스로를 벌주며 살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부서질 듯 했다. 15년 동안 마음속에서만 스스로를 태우며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게 더 가슴을 아프게 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화내야 하는지, 원망해야 하는지, 감사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겠는 감정이 한꺼번에 뒤섞여 가슴을 마구 흔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던진 마지막 말이 내 심장을 완전히 멈추게 했다. 남편분,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 말은 내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뭐라고요? 나는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분은 사고 직후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가족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장기 요양을 받았습니다.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남자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남편분은 기억이 돌아온 순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굳었다. 기억이 돌아왔다고요? 언제요? 그는 떨며 말했다. 사고 후 8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당신과 아들분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목이 막히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럼 왜 우리에게 오지 않았죠? 그걸 7년이나 더 숨겼습니까? 그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남편분은 이미 당신이 겪은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장례가 치러졌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걸 알고 돌아갈 용기를 잃었습니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여보, 당신이 그런 마음이었어? 그는 말을 이어갔다. 남편분은 기억을 되찾은 뒤에도 자신이 돌아가면 당신 인생을 또 흔들게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산자락에 있는 작은 요양센터에서 이름도 바꾸고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럼 왜 결혼식엔 온 겁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남자는 미소인지 고통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남편분이 유일하게 원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들 결혼식만은 어떻게든 지켜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웨딩홀 뒤쪽에서 그 남자가 조용히 앉아있던 모습이 머릿속에 또렷하게 떠올랐다. 꽃잎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아들이 신부의 손을 잡는 순간에도 그 사람은 조용히 눈을 감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게 당신이었구나. 그리고 그 남자는 마지막 말을 어렵게 꺼냈다. 하지만 그분의 몸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사고 후유증도 있고
기억도 요즘은 다시 흔들립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디에 계세요? 그 남자는 조용히 대답했다. 가까운 곳입니다. 사실 오늘도 멀리서 아드님을 보며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나는 숨을 삼킨 채 그를 바라보았다. 저를 그분에게 데려가 주세요.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15년 동안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사랑이 천천히 조용히 다시 내게로 걸어오고 있었다. 요양병원 2층 끝방.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나는 놀라 고개를 돌렸다. 민수야. 아들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신혼여행 가야 할 시간인데 정장을 그대로 입은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엄마, 여기 계실 것 같았어. 나는 당황해 물었다. 아니, 너 지금 신혼여행 가야 할 시간인데 어떻게 여기를?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엄마, 결혼식 내내 이상하셨어요. 사진 찍을 때도 딴 데만 보고 계시고, 식 끝나고 갑자기 사라지시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신부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신혼여행은 조금만 미루자고 하고 왔어요. 엄마 혼자 두고 떠나는 게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들을 꼭 안아버렸다. 민수야,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아들은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엄마가 평생 나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때 남편이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작게 떨리는 손을 들어 허공을 더듬듯 아들을 향해 뻗었다. 민수, 아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리고 몇 초 뒤 숨을 들이쉬는 것도 잊은 듯한 얼굴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아버지,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기억 한 조각이 돌아온 듯한 순간 그는 울먹이며 중얼거렸다. 우리, 민수, 초등학교 가던 날, 비 와서 손 꼭 잡고 길 건넜던 우리 아들. 아들은 숨을 내쉬며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아버지, 진짜 아버지 맞아요? 정말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남편은 아들의 뺨을 천천히 만지며 말했다. 많이 컸구나. 미안하다. 아버지가 많이 늦었구나. 그 손길은 기억을 잃은 15년의 공백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은 사랑이었다.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동안 얼마나 서로를 그리워했을까? 얼마나 각자의 자리에서 버텼을까? 15년의 시간은 남편에게서 기억을 가져갔지만 가족에 대한 마음은 끝내 가져가지 못했다. 그날 작은 병실 안에서 세 사람의 울음소리만 오래도록 조용히 흘렀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 가족의 끊어졌던 시간은 조용히 이어지기 시작했다. 삶은 돌아서도 다시 이어진다. 남편과 아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울던 그날, 작은 병실은 마치 오래된 가족사진 속 한 장면처럼 조용하고 따뜻했다. 날은 이미 저물었고 창밖에는 요양병원 정원에 켜진 노란 가로등이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 남편은 천천히 내 손을 감싸며 마치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예순이 내가 많이 늦었지?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무너뜨렸다. 아니야. 늦지 않았어. 우린 이렇게 또 만났잖아. 남편은 천천히 웃었다. 예전 같지 않은 조금은 어눌하고 떨리는 미소였지만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미소였다. 며칠 뒤 아들과 나는
요양병원 근처의 작은 공원을 함께 걸었다. 겨울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쳐 길 위에 길게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앞으로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부드럽게 웃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그게 가족이잖아.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조금 젖어 있었다. 신부는 뭐라고 하던? 내가 묻자 아들은 미소를 지었다. 엄마랑 아버지를 먼저 챙기고 오라고 했어요. 그게 가족의 시작이라고. 나는 문득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저녁 나는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에게 작게 속삭였다. 여보, 우리 민수 장가 갔어. 그거 보러 와줘서 정말 고마워. 남편은 천천히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우리 민수 참 잘 컸지? 나는 그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응, 당신이 못 지켜본 시간들이 많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지켜보자. 남편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하는 듯 작게 숨을 내쉬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건물 사이로 보이는 작은 달이 유난히 밝아 보였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랑은 기억을 잃어도 세월이 흘러도 끝내 사라지지 않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다. 여보, 이제는 우리 조금 늦게라도 다시 살아보자.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마음속 무거웠던 것들이 조용히 흩어지는 듯했다. 삶은 때로 돌아서고 멀어지기도 하지만 사랑은 길을 잃지 않는다. 결국 다시 만나게 되는 법이다. 끝까지 들어주셔 감사합니다.